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든지 이게 시작이 어려운 거지 막상 시작하고 나면 또 금방 또 돼요. 근데 아까 내가 강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 정도 잘 버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몇 프로나 1년만 하면 붙나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건 상황 따라 다르죠. 근데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경험을 해봐 제가 올해 25년 차인데 강의한 지가 한 6, 70% 정도 붙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분이 이제 초시생인지 뭐 1년 했는지 2년 3년인지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정도는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보다는 훨씬 많이 붙어요. 확실히. 나와서 관리를 받으니까. 그래서 나오시면 되고 뭐 따라오는 스케줄대로 이제 하시면 별 문제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봐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데 부동산 관련된 법이 몇 개쯤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부동산 관련된 법이. 제가 다 세봤거든요. 한 120여 개 돼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 처음에 강의 입문, 대학 강의로 입문했는데 애들한테 1학년 1학기 때 이제 부동산 관련된 법을 찾고 용어를 적어 와라 시켰어요. 한 115개에서 120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보면 우리가 죽어요. 머리 아파서. 그럴 순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법만 골라서 보는구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법이 이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우리 배우는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12문제. 그러면 전체 40문제 중에서 30% 관련된 부분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에버바리 규제. 에버바리란 말은 모두 하자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에버바리 규제. 따라해야 붙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규제를 위해서 주로 써먹는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위해서 주로 써먹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계획입니다. 그죠? 규제가 나온다, 계획이 나온다고 한다면 규제라고 동의어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 국토를 계획하자. 뭐를?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규제를 가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계획이라고 나오면 규제하려고 그림 그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은 규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걸 정한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고 이 법이 몇 문제가 나온다? 12문제가 나오는 30%의 섹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 계획서 봤듯이 그래서 7주 중에 지금 3주를 국토계획법 배운다 이런 얘기야. 문항수대로 주수를 배분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법은 오래 하고 문제가 안 나온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간단히 끝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한 가지 문제가 국토라는 것을 계획을 하기는 해요. 뭐라고요? 국토라는 것을 계획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국토가 너무 넓어요. 넓잖아. 물론 뭐 KTX 타면은 뭐 3시간 가니까 2시간 반이나 어쨌건 하여튼 넓어요. 그럼 넓으니까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국토가 너무 넓어서 한 번에 계획이 어려우니까 이러면 어떨까? 도시 단위로 계획하면. 이러면 어떨까? 도시 단위로 계획하면. 시작. 제가 말 왜 시키는 줄 알아요?
자꾸 자요. 뭐라고요? 이러면 어떨까? 도시 단위로 계획하면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도시계획이에요. 그럼 도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따 얘기합니다만 쓰지 말아요. 특별시 뒤에 나와요. 광역시. 보통 제가 특광이라 부를 거예요. 세종시가 어딘죠? 세종시. 특별자치시. 특시.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도. 그 다음에 의정부시, 구리시, 가평군, 연천군, 시군. 그죠? 전국에 이런 도시가 170여 개가 있어요. 그 도시마다 그 도시에 뭘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어요. 뭐라고요? 그 도시마다 도시의 계획을 만든다. 그 도시 계획으로 그 도시를 규제해요. Understand? 뭐라고요? 그 도시 계획으로 뭐다? 그 도시를 규제한다. 그러면 그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뭐 등등등 뭐다 다 합쳐져서 결국은 국토를 이루는 거죠. 그럼 우린 뭐예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국토를 계획하는 법은 실제는 뭘 배우는 거다? 도시 단위로 계획하는 거. 뭐라고요? 도시 단위로 뭐다? 계획하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라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후에게들 봅니다. 그래서 도시 단위로 계획해서 우리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배운다. 12문제를. 그럼 봐요. 그러면 도시 계획을 길게 말하면 서울특별시라는 걸 가정하고, 라고요? 서울특별시라는 도시에서 특별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럼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뭐가 된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모습이 갖춰진 거다. 라고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봐요. 실제는 1년 내내 뭘 배우는 거죠? 우리가 도시의 계획이라는 거를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맞아. 실제 뭐다? 1년 내내 우리는 뭘 배운다? 도시의 계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말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란 말 들어봤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주공 7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등등. 여기 무슨 백화점이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공원이 있어요. 등등. 여기 뭐 재건축을 해요. 재개발을 해요. 이런 게 다 뭐다? 도시 계획으로 계획에 의해서 규제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 봐줘야 된다.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아마 여러분, 송파 위례 가보셨어요? 그래도 대부분 수업하다 보면 안 가본 데가 많아요. 그렇죠. 가본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강서구 마곡주 가봤나요? 발산역 일대. 다 혼자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할 때 새로 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택지를 만든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한 게 뭐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택지 공급을 안 했다는 거죠. 전혀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택지가 없어 주택을 못 짓고 주택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시개발법이란 법에서 따로 봐봐요.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구획을 정리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서 주거 밀집지를 새로 계획하고 산업단지를 새로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필요했어요. 우리 뭐라 하냐면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바로 뭐다? 도시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내용 등을 규제하게 된다. 그 도시 개발법은 뭐다?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한 거고 그 도시계획상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진행한다면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몇 문제?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대표적인 게 송파 위례. 송파에 가면 위례 신도시 있어요. 그 다음에 강서 마곡지구.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대선할 때부터 맨날 뉴스 나온 동네 어디? 성남,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바로 뭐다? 신도시 개발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번에 그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로 민간 참여자가 현저한 이익을 먹어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계속 지금 뭐하죠? 보도가 되는 바와 같이 누구는 뭐 구속이 되고 뭐 대선 자금이 어쨌니 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장동 사업에서는 PD 수첩 이런 데 많이 다뤄졌는데 여러분 다 봐봤는데 8천만 원을 투자하고 500억을 받아간다면 왜 일을 할까요? 8천만 투자하고 그거 하고 말지. 그렇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배우는 게 도시개발법. 6문제 나온 두 번째 법이에요. 말해. 도시개발법.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택지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택지 위에다 뭘 해야 될까요? 택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다? 주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개발 사업을 주거 목적으로 한 거야. 뭐 산업단지를 택지를 만든다? 그럼 산업단지 만드는 목적으로 한 거겠지, 이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거, 산업, 상업, 유통, 보건, 복지, 뭐 의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동안은 신도시를 만든 목적이 주로 인구 분산 목적이었어요. 아파트 짓는 거였잖아요. 주로 택지 만들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 상업단지, 보건, 복지, 뭐 의료, 뭐 정보통신, 과학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 뭐다? 다양화된 신도시를 만들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강서 마곡지구는 주거 목적의 청정산업이 플러스된 개발 사업이었고요. 송파 위례 같은 경우는 주거 목적의 문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한강이라는 어떤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레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판교 같은 경우 뭐였는지 아세요? 처음에 나올 때 판교 주거 목적의 교육 특화 이게 목적이었죠. 근데 교육은 특화가 별로 안 됐고요. 집값만 비싸요, 그냥. 그렇죠? 뭐 강남 대체 신도시를 만드니 참 원래 이랬었거든. 처음에 건 슬로건이. 근데 지금 가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나 이런 뭐다 첨단 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약간 처음에 의도하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봤을 땐. 교육이 특화였는데 지금은 첨단 산업 특화 지원되는 쪽으로 좀 약간 좀 튼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공부하실 동안만큼은 좀 뉴스를 좀 봐야 돼요. 드라마 끊고요, 뉴스 좀 보세요. 그 8시 뉴스 나와도 바빠가지고 YTN 하루 종일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봐요, 그냥 1시간만 틀어놓으면 다 나오니까 그냥 보시면 돼. 뉴스를 봐야 대화가 돼요. 그럼 내가 이거 나온 거 아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투기과열도 다 해제됐대요. 서울 경기 내고 빼고. 이걸 들어야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렇죠? 뉴스 좀 봐줘야 돼. 그래야 대화가 돼. 됐고요. 그럼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서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뭘 짓냐면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져야 적법하겠냐? 그게 따로 건축법에 규제가 돼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지겠다. 말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이 적법해집니다. 그걸 정한 법이 건축법이고요. 그러면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건 따로 건축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게 7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 이제 뭐 할까?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주택을 져요. 근데 이런 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 물론 건축물임은 분명하죠. 주택도 건축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져요. 써있네. 뭐라고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진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공 7단지 30채 이상 되죠? 주택단지예요. 그러면 저런 주택단지, 밖에 봐봐, 왼쪽에. 안 보이는 앞엔 또. 저런 주택단지는 단순하게 건축법에 허가받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택단지를 이루니까 주택만 지으면 안 되고 이 단지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라는 게 같이 필요하게 돼요. 여러 세대가 사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한 건축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의 단지를 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짓는 주택단지라고 한다면 이런 주택단지는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택과 달리 아무나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청약 통장 같은 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청약 가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급의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의 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택 건물이냐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법에 의해 지어진 주택단지에 의해서 그에 대한 공급과 관리와 건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봐요. 개발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짓는 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지어요. 하지만 그 건축물이 주택이었는데 30채 이상을 짓는 거라고 한다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썼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단지를 짓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뭘 짓는다? 주택의 단지를 짓는다. 그렇죠? 그럼 주택단지란 말은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주부복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주부복, 주택, 부대, 복리. 주택, 부대, 복리. 주부복을 포함한다. 말해 주부복. 앞치마 아니고요. 주부복. 뭐라고요?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부복을 포함해가지고 주택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 따로 통제하는데 이 법이 몇 문제? 이것도 7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문제? 7문제가 나온다. 그럼 봐요. 건물 짓는 법, 건축법 7개, 주택법 7배, 14개입니다. 이것만. 건물 짓는 것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 문제들이 이게 어려워요. 이번에 33회를 보면 건축법은 맨날 강조하던 게 4문제 정도, 3문제는 누구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주택법은 마찬가지. 4문제는 풀만 했고 3문제는 누구세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목표는 4문제 정도씩만 건지는 걸로 목표 삼아야 됩니다. 이걸 7문제 다 맞추려고 하면 죽어요. 공부 아니라고. 이게 한 문제 더 맞히는 게요. 엄청난 공부량을 요구하는 부분이야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4개씩만 건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국토계획법은 또 별로 안 어려운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12개 중에서 10개는 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개발법은 요번에 쉬웠어요. 6개 중에 5개 맞출 수 있어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횟수마다 시험 볼 때마다 어려운 법이 좀 바뀌어요. 근데 요번에 특이한 건 국토계획법, 개발법이 굉장히 쉬웠고요. 건축과 주택법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또 얘네가 겁나 쉽고 제가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려워서 버릴래요. 이런 분이 그러면 안 돼요. 버리는 건 안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더 보냐 덜 보냐의 차이인 것이지.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 실패하신 분들, 올해 실패하신 분들, 다시 하는 분들은 작년처럼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뭘 공부해야 할지, 뭘 버려야 할지, 뭘 볼지, 버릴지 이걸 판단을 하고 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책도 11, 12월에 보는 거와 1, 2월에 보는 거와 3, 4월에 보는 게 같은 부분을 봐도 내용이 달라져요. 범주가. 딱 말한 것만 봐요. 또 얘기하지만 말하지 않은 거 질문도 안 받아요. 필요 없어. 말한 것만 하시면 돼. 그 시기에 맞게. 아셨죠? 오버하지 말고. 그리고 11, 12는 수업 끝나고 나면 오후에 살짝만 복습하시고 야간에 공부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 지금 하면 뭐해? 1년 남았는데. 기억 안 나. 그렇죠? 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세요. 운동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지금 게 중요해요. 공부하랄 때 하세요. 지금은 오전 수업만 듣고 점심 먹은 다음에 살짝만 복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됐고요. 오해개들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봐요. 그럼 물어보죠. 이렇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서 그럼 지어진 건물 주택은 시간이 가면 홍삼 먹고 점점 쌩쌩해질까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노후불량해질까요? 점점 노후불량해지고 금가고 안 좋아져요. 그러면 점점 노후불량해진다? 가만 놔두면 결국은 무너지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할 필요가 생겨요. 그 노후불량 건축물을 뭐다?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그래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뭐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을 뭐다 개량하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재개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있죠? 요즘 상계동에 많이 하고 있는 거 재건축 사업, 그렇죠? 또는 뭐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세 가지의 사업이 정비 사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뭐다 개량하기 위한 사업까지 해서 세 가지를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어진 건물들이 노후 불량해지면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정비 사업이 되어진 거고 정비 사업은 따로 정비법에서 공부하게 되고 이 법이 6문제가 나오는 법이 되어져요. 그렇죠?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 시작.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 사업으로 정비법을 배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비법은 여러분이 실무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상계동도 봐봐요. 다 재건축이야. 제 생각에는 우리 상계동 단지가 80년 말 90년 초에 이제 지어진 거란 말이죠. 그때 거의 재개발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야? 재건축의 시기가 온 거지. 따지고 보면 재건축은 도로 같은 건 멀쩡한데 공동주택만 노후 불량하면 그 단지를 정비하는 걸 재건축이라 그래요. 근데 도로나 엉망이 건물도 엉망이잖아. 묶어서 재개발을 해요. 이해 가시겠죠? 여기는 재건축이죠. 재개발했던 걸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이제 도로 멀쩡하니까. 도로는 정말 좋아. 여기 운동 아니라 쫙쫙쫙 돼 있잖아요. 여기는 신도시 마치로 신도시는 아닌데 재개발한 건데.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요 사업을 배우는 게 정비법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 관련된 배운 거에 농지법이 되어집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2문제가 나와요. 농지법은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리죠. 2문제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문제면 다른 법에 비해서. 그래서 농지법은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뭐하죠? 1년 내내 수업해도 총 수업 시간이 10시간이 안 돼요. 1년 내내 수업을 해도. 그러니까 그래도 한 개는 건져요.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요번에 33회도 뭐다? 맨날 강조하던 거.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하는 거다. 그거 하나 알면 되는 거거든. 한 문제 맞추는 건. 그렇죠? 그래서 한 문제 맞추면 돼. 하나 맞추면 50%예요. 2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지. 이게 재미없어요? 하나 맞추면 50%.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요즘 이상해. 너무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농지법 2문제가 나오는 거라 하나만 건지면 돼서 아무리 영농 후계자여도 농지법은 공부하지 마세요. 알았죠?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반복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공법은 농담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60점. 기본 평균 점수예요. 이걸 맞추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이거 130페이지 되어지는 걸 이제 책 나오면 여러분에게 이제 진행할 텐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걸 보면서 어머 이렇게 얇아요? 이걸로 돼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나 똑바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수강 후기 다 올라와 있거든. 700개, 800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다 읽어보면 그림책 얇지 않아요. 작년에 그림책은요. 이 그림책이 작년도에 113페이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132페이지예요. 늘었어요.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많이 보충을 했고요. 그리고 좀 많이 축약되어 있는 거 풀어서 지문을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익히지가 않는다고 해가지고 몇 군데 한 10군데 이상을요. 아마 올해도 더 좋은 그림책을 만나볼 겁니다. 뭐 시간 지날수록 그림책은 점점 좋아져요. 근데 좋은 그림책 보려고 더 늦게 붙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올해 그냥 얼렁 붙으세요. 아시겠죠? 감옥 가서 좋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본다면 보시는 바가지 봅시다. 봐요. 그러면 이제 내용에서 보시는 바가지 볼까요? 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고요. 그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단이 뭐다? 바로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개의 부동산 공법 40문제 배우는데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다시 얘기해요. 남자만 할게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깔려 있어야 돼, 저음으로.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신도시라고 이해하세요. 신도시개발법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훨씬 외우기 쉬워요. 그러면 신도시개발법. 시작.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송파 위례, 강서 마곡, 그리고 판교 옆에 있는 대장동 분당에 있는 개발사업,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거 건축법 7문제.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는 주택법 7문제. 그리고 지어진 건물과 주택이 노후불량해지면 개량하기 위한 정비법,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정비법. 정비법. 정비법 길게 얘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시작. 안 적어도 돼요. 뒤에 가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냥 간단히 정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 관련된 농지법이 나오게 됩니다. 총 이래서 6가지 법을 배우는데 이놈의 법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중개사법 법 하나, 공법 6개, 공시세 3개, 10개 중 6개가 공법. 그러니까 너무나 많다. 그래서 힘들다.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다. 너무나 많아서 힘들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게 왜 힘든다? 구분이 안 간다.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 뒤에 7, 8월쯤 가면 정말 숨이 막혀요. 인공호흡해야 돼. 그 인공호흡이 뭔 줄 알아? 특강이야. 그런 거 들으면서 따로 구분 또 해줘야 돼. 정말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37회 상대평가 가면 팔레트 강도 해야 돼요. 이제 공법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른 붙어야 돼요. 알았죠? 지금 막 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서 라인 잡아주면 되고요. 6개 배웁니다. 그럼 뭐 합시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등을 보게 돼요. 그럼 제가 6가지 법을 배운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 했습니까? 일정한 토지가 있다. 이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걸 지으려고 한다. 토지 위에다가. 그러면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에서 뭐였지? 건축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우리 학원 건물 그냥 토지 있다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노원구에 가서 행정청에 가서 허가 받고 진 거죠.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행정 주체인 누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예요. 법률 관계에서 행정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부분인 거고 그 행정 주체에게 우리는 뭐 행정 객체로서 국민이 있는 거죠. 자연인, 법인. 이런 자들이 나 건물 질 건데요. 허가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공법관계 얘기하는 거야. 나랑 공공의 관청으로 지배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의 관청이 나를 규제하는 거야. 뭐? 근거가 부동산 공법에 의해서.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이 우리 배우는 부동산 공법의 법률 관계부터 알아야 돼요. 서쌤하고 배우는 건 너랑 나랑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고 나랑 배우는 건 이 관공서 행정관청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를 어떻게 규제하고 나는 그럴 때 뭘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관계. 그럼 보통은 허가받아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가. 그러면 간단히 물어보죠.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자연인이 뭐예요? 산속에서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들이 모인 단체는 뭐죠? 법인인 거고요. 능력 있는 법인.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정 객체가 우리 건물 질 거니까요. 허가 좀 내줘 보세요.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주체가 의사표시에서 뭐 하죠? 관련된 법, 무슨 법? 건축법 등에 타당한지. 살짝 적어봐요. 건축법 등에 타당한지.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거 뭐죠? 우리가 행정계획,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렇죠?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규제에 맞는지. 그럼 도시계획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아닌데 아파트를 지겠대. 허가 안 내주지. 서울시 도시계획상 주유소 질 땅이 아닌데 주유소를 지겠대. 허가 안 나오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관련 건축법 맞아야 되고 관련 행정계획인 서울시 도시계획 맞아야 돼. 그게 적합하다면 허가를 내줘. 이게 행정행위라고 해요. 서쌤이랑 뭐 배웠어요? 법률행위 배웠지. 법률행위.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이에요. 서로 간의 청약승낙의 의사표시, 양방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 근데 이 허가를 내주는 관계는 뭔지 아세요? 허가를 내주는 관계는 지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노원구청장이,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허가 불허가 표시를 합니다. 단독행위예요.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 그게 행정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너랑 나랑 계약해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법관계일 때는 계약이 90%가 넘어요. 일반적으로. 두 개 의사표시. 법률행위 중에. 근데 노원구청장이 나한테 허가를 내줘요. 서울특별시장은 나한테 허가를 내줘요. 그거는 서울특별시장 노원구청장의 지배우월적 지위에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거지 내 승낙을 받아 허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독행위죠.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그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사자 관계가 다른 거야 그게. 외울라 하지 말고. 배웠을 거야. 뭐 월요일날 법률행위에 대해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배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중에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민사관계, 사법관계는 주로 계약이고 공법관계는 주로 단독행위야. 물론 공법상 계약도 있긴 해요. 별로 없죠. 물론 사법상의 뭐다 단독행위 가능합니다. 별로 없죠. 이해 가셨습니까? 주로 사법관계는 주로 계약인 거고 공법관계는 주로 단독행위인 거예요. 그것도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이해하시겠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멍하니 있지 말고 집중.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걸까? 집중해요. 보시고요. 수업 들을 때 집중 안 하는 게 망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뭡니다. 이게 바로 법률 관계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관계에 의해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얘들이 나를 뭘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문제는 행정 주체인 국가, 대한민국이 있어요. 뭐라고요? 행정 주체인 뭐다? 국가, 대한민국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국가는 몸통이에요. 에? 할 수가 없어요. 노원구, 서울시는 몸통이에요. 행정 주체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입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 말할 수 있는 의사표시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해요. 행정 주체의 의사표시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봐요. 국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행정청이 누군지 알아요? 각각의 부처의 장관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주체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요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한다고 오늘 아침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TV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행정 주체에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표시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예요.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한 국가 의사표시기관이라고. 물어봐요. 환경에 대한 국가 의사표시 행정청은 누구일까요? 환경부 장관일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를 통틀어서 하는 거에 대한 의사표시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겠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뭐라고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국가가 뭐를 한대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앞으로 국가라고 나왔는데 문제가 나온다면 다 국장이라고 외워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 왜?
부동산 관련된 국가 의사표시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봐요. 아직 안 배웠지만 들어봐요. 광역도시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수립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뭘 한다면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다시 들어봐요. 도로, 공원 같은 도시계획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한다면 국가계획 관련돼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또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 관련돼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국가가 부동산에서 뭐를 한대. 그러면 그 행정청의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아주 쉽죠. 정부는 18부가 있지만 모든 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시작. 어떤 분이 가끔 가다가 건설교통부 아니에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건설교통부가 언제 쪽이에요? 이 정부 부의 이름은 정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사실은. 지금 정부는 그대로 갔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건설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옛날에 건설교통부 한 5번은 바뀌었나 봐 이게. 지금은 국토교통부야. 이해가셨죠?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가 국토해양부였거든 그때. 그렇죠? 해양수산부를 통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고 터지니까 다시 분리한 거야. 거기다가 안전은 또 행정으로 보내버렸고.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지금 정부는 아직 그대로지만. 그렇죠?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바뀌겠지. 지금은 해봤자 말이 안 먹히니까 안 하는 거고. 알고 있죠? 뉴스 안 보지?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주체고요. 그 의사표시기관은 서울시장입니다. 그죠? 그럼 서울특별시 의사표시를 서울시장이 하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의정부 시장의 의사표시를 의정부 시장이 하는 거고. 이해 갑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부할 기본 단어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요 관계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몰라요. 지금도 모르죠. 근데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법률 관계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는 거야. 내가 규제받는데 누구로부터 규제받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하고 상대하는지는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리고 이 행정객체는 민법에서 배우세요. 국민이 뭔지, 자연인 법인이 뭔지. 이거는 서쌤하고 배우시고 나하고는 이걸 주로 배우는 거야. 행정주체와 의사표시기관의 행정청이죠. 근데 이렇게 관계를 봤어 이제.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행정청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 또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제 봐요. 행정청 정의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 봐요. 행정청 알겠던 거. 행정청 정의 봐봐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 이걸 행정청이라고 해요. 시작.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하고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를 하는 기관인 거죠. 그게 행정청인 거예요. 단어부터 먼저 이해해 놓읍시다. 우리 공부할 때 행정청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 주체의 의사 표시 기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라는 행정주체의 행정청은 서울시장. 구리시라는 행정주체의 행정청은 구리시장.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자 붙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라인만 그냥 잡아 놓으시면 돼요. 물론 원론적으로 가면은 행정청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가지 판례다 고려하면 겁나 복잡한데 필요 없다고.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되는 것이야. 시험 안 나오는 건 가치 없어. 나오는 것만 소중할 뿐이야. 빈출 부분과 반복돼 나오는 부분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아셨죠? 공부의 방법은 맞아.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1번 나의 고집을 관찰한다. 2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쌤마다 그 쌤 말을 듣는다. 2번이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는 공법쌤이 좋으니까
공법처럼 모든 과목을 다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과목마다 그 과목쌤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수업을 들을 거면. 그게 가장 빨리 취득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고 어느 강사나 어느 수험생이나 위기가 와요. 벚꽃 엔딩처럼. 그때 기존 들었던 강사를 믿으셔야 돼요. 그때 안 믿고 옮기면 또 원점부터 시작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 고를 때 잘 골라야 돼. 고를 때. 내 스타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우리 남녀 관계도 배우자 만날 때 스타일이 있잖아. 내 스타일이. 그거 아니면 못 만나는 거지. 싫으면 어떻게 살아. 좋아해 살지. 마찬가지죠. 우리 싫으면 안 돼요. 서로 맞아야 돼요. 지금 다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가고 있잖아 지금. 가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팔 좀 들어봐요. 무서워요. 목 좀 돌리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지나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그런데 이제 꽉 차요. 좀 있으면 1월달 되면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기가 탁해져요. 이산화탄소 많이 뱉어가지고 막 어지러워, 졸립고. 그래가지고 환기 좀 시켜줘야 돼.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그럼 이제 국가라는 행정 주체. 시작. 국가라는 행정 주체의 행정청부터 배울게요. 다만 국가는 쉬워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만 아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부동산 빨리 발표해요. 빨리.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관련된 대한민국의 의사표시 기관.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가셨죠? 얘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끔 나오는 게 뭐 있냐면 농지와 관련된 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와 관련된 거. 그럼 농업, 농지 관련된 지문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고 할게요. 국장. 뭐 말해?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국장이야? 이랬더니 쌤, 국장이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과 겹치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법에 국방부 장관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국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장입니다. 해장. 그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 행안부라고 하는데 저는 행장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뭐다? 기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은 환장.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장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환경이 나와야 환장입니다. 환경이 나왔는데 국장이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 전 평가사 문제였어요. 건축법상 뭐 사전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근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정해야 한다. 국장이 환경 알아요? 에? 몰라. 국장은 환경 관심 없어. 개발 관심 있는 거지. 환경은 환장한테 양보하세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패턴만 알아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부동산 공법은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체계와 흐름을 알면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는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외우려면 목차, 체계, 용어 이걸 외워야 돼요. 흐름 파악. 시작. 목차, 체계, 용어, 흐름 파악. 이걸 아셔야지 공법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뭐다? 어려운 게 그 다음 겁니다. 국가행정청은 쉬운데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봐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큰 도시 이걸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큰 도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작은 도시 기초자치단체.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큰 도시, 작은 도시. 시작. 큰 도시,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큰 도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서 큰 도시는 이거죠.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 이게 큰 도시예요. 그렇죠? 시도지사. 앞으로 조문 볼 때 시도지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만나요. 형 앞엔 쫙 커요. 수평으로 이렇게 저처럼. 시도지사. 이걸 광역자치단 쭉 꺼.
그래 혼동이 안 돼. 쭉 가. 그러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의 시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시도지사의 시는 봐봐. 특별시하고 광역시. 됐죠? 우리 서울특별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 어디예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그게 광역시죠. 6대 광역시, 하나 특별시. 다 더해서 7대 광역시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면 특광.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그러면 시도지사의 시는 의정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도지사의 시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를 얘기하는 것이 구리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부터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계속 질문이 들어와요. 그렇죠? 시도지사의 시는 누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세종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 도. 그럼 도라고 나온다면 도는 그냥 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도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거를 도지사의 섹터에 집어넣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잘 들어봐요. 이런 조문이 잘 나와요.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항상 이러고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라고 돼 있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러고 나와요. 법도 길게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축약해서 불러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생일이 1월 2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아빠 나 생선 뭐 사줄 거야? 이러더라고요. 생선? 칼치 같은 거?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생일 선물 짧게 말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법도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비용 낭비니까. 효율성 떨어지니까. 그래서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짧게 불러서 시도지사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걸 외워놔야 조문을 봐요. 알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문제 지문에서 법조문에서 시도지사는 이라고 조문이 보여. 그럼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하여 결정고시한다 이러고 나오면 아 서울시장도 할 수 있겠네. 하지만 노원구청장은 못하겠네. 왜? 시도지사의 시는 노원구는 안 들어가니까.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제주도이면 뭐다? 제주도지사가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그 특별시와 광역시라는 것의 밑에는 특광 밑에는 그들이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구청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하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자치구 구청장. 시작. 자치구 구청장.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의 구는 몇 개의 구가 있죠? 서울특별시 25개. 안 세봤죠? 내가 세봤어요. 뭐라고요? 노원구를 포함한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25개의 구 중에 어떤 구가 있을까? 서울에서 인구 가장 많은 구. 아니 노원구가 아니고요.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예요. 송파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20만이 늘었거든 거의. 그래서 송파구가 거의 70만 넘어가고 80만 육박합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노원구가 원래 2등이었거든. 근데 이번에 집값이 오르면서 좀 많이 유출됐어요. 의정부나 구리 이쪽으로, 남양주 쪽으로. 그래가지고 노원구가 지금은 4등인가 3등 하더라고요. 보니까 60만 초반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또 인구 많이 는 데가 또 어딘 줄 알아요? 두 번째가 강서 마곡지구에 있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2등이야. 68만인가 돼. 강서구가. 그러니까 신도시 들어온 구가 인구가 확 늘었어요. 그렇죠? 송파구 1등, 강서구 2등이야. 장난 아니야. 그렇죠? 아마 3등이 노원구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인구 제일 작은 구가 서울 중구입니다. 명동에 있는데 종로구. 이유는 업무지구잖아. 그리고 상업지역이고
익스펜시브 혼돈이 가까이 하잖아. 그렇죠? 비싸서 못 들어가. 그렇죠? 아파트 안 줘. 그래서 사람 별로 안 살아요. 그렇죠? 한데 오해하지 마. 그래서 특별시 밑에 광역시 밑에는 뭐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지사 밑에도 뭐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도 밑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시장군수라고 합니다. 시장군수. 결론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이 얘기인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뭐라 하냐?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보통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작. 일단 처음에 이거 모르면 대화가 아예 안 돼요. 주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르면. 그럼 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 가장 많이 하는 거. 선생님 얘도 시장이고요. 얘도 시장이거든요. 근데 왜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구분해요? 시도지사라고 나오면 뒤에 도가 붙어 있죠. 그 시는 특광특시예요. 시군이라고 나오면 그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예요. 그 구분해서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A도 B시에서 이러고 나와요 문제가. 이해갑니까? 아니면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이러고 나와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라고 나오면 이건 도 밑에 시인 거고 시도지사이라고 나오면 큰 도시의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봐봐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를 특광 밑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동급으로 본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 노원구 인구가 60만이잖아요. 의정부시 인구가 45만이에요. 구리시 인구가 35만입니다. 안양시 인구 65만. 그러니까 자치구 하나의 인구가 시장 군수의 시군의 인구수와 비슷해요. 그래서 동급으로 봐요.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시작. 여기가 좀 약간 재미없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거. 근데 혹시 여러분 의정부시의 인구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45만쯤 됩니다. 50만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안 돼요 그게. 근데 왜 자꾸 도시들은 50만을 넘기려고 할까? 그 이유는 이걸 대도시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도시의 시장. 원래는요 도 밑에 있는 시들은 그 시의 도시행정을 결정할 때는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의정부시는 도지사한테 가서 우리 도시에 이렇게 계획 만들어 규제해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도지사한테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도 밑의 시라면 이거는 성년이 된 아들과 같아요. 뭐라고? 성년이 된 아들 같은 거야. 그럼 뭐야? 성년 된 아들 보고 술 먹지 마라, 여친 새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 이미 성인인데. 그러면 자치권을 주지. 어디까지는 너 알아서 해. 애만 배우지 마라. 예를 들어서. 너무 심했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준단 말이야. 그런 식인 거야. 그럼 대도시장은 뭐다? 도지사한테 허락 안 받고 직접 도시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성남시, 고양시 같은 경우야. 물어봅시다. 경기도에는요 31개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 근데 그 31개 시군 중에 인구 가장 많은 게 수원시예요. 수원시 인구가 130만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양시예요. 여기 북쪽에 있는 고양시 115만. 그죠? 그리고 3등 정도 되는 게 용인시 105만. 그죠? 그 다음 성남시 96만. 창원시가 100만 넘어요. 101만. 그죠? 창원, 통합창원시 아시죠? 그렇죠? 거기. 이런 식으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앞으로 중개사 공부할 때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 서울은 특별시야. 됐죠?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이러면 안 돼. 인천은 광역시야. 알았죠? 대도시는 바로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창원시 이런 것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 되는 도 밑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구분하셔야 돼. 이해가셨죠? 대도시 뭐라고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 그래서 자치권을 좀 더 부여해서 도지사 허락받지 않고 도시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랬더니 또 뉴스를 보고 와서 선생님 무슨 특례시라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인구 100만 이상 도 밑에 있는 시로서 수원, 창고 4가지 있다고 하던데요. 수원, 창고 4가지. 수원, 창원, 수원, 수용, 용인, 수원, 용인, 창원, 창고, 고양 4군데예요. 이게 인구 100만이거든요 이상. 근데 얘들은 특례시라고 정해졌는데 말만 특례시지 속지 마세요. 아직 필요 없어요. 우리 법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권한을 줄지를 안 정했어.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를 정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특례시에 어떤 특혜를 줄지 아직 안 들어왔어 법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계속 그래서 수용창고 4군데가 우리 특례시라고 이름 정했으면 특례를 줘. 이런 식으로 계속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어요. 개정되면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아직은 없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미리 얘기하는 거야. 물어볼까 봐. 알았죠? 뭐하죠? 대도시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야. 이걸 뭐라 불러? 대도시 시장. 하나 물어볼게요. 들어봐. 구리시는 대도시 아니죠? 그러면 구리시의 도시 관리 계획은 위반하였다면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해 결정받아야 한다. 오. 하지만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는 수원시의 도시계획은 도지사한테 결정받고 승인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특히나 도시관리계획일 땐 그래요. 좀 달라요. 기본계획하고. 이따 얘기하고. 그렇죠? 일단 그 점 이해합니다. 대도시일 때는 좀 더 권한을 더 주겠다. 그리고 도지사 밑에 있는 뭐야? 시군의 군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좀 작으면 시가 못 되고 군이 되어집니다. 지방자치법상 군이 시로 승격되어지는 많은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은 인구, 경제규모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구는 보통 5만 얘기하는데 인구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거든. 쉽게 말해서 도 밑에 시군의 군은 시보다 규모가 좀 작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기도에 남아있는 군은 이제는 3군데밖에 없죠. 양평군, 군, 가평군, 연천군. 3군데밖에 없어요. 경기도는 지금. 근데 양평은 조만간 시 된다고 하는데 그 말만 벌써 5년째예요. 뭐 준비를 많이 하나 봐. 그치? 아직도 발표 안 했어요. 보니까 예정만 하고 있고. 어쨌건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에 강화군하고 강화군, 옹진군 있는 거 알아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있는 거 알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는 거 알죠? 그럼 재밌는 건 광역시 밑에도 군이 있긴 있구나. 시작. 광역시 밑에도 군이 있긴 있구나. 그러면 광역시 밑에 있는 군과 도 밑에 있는 군은 달라, 같아? 시작. 같아, 달라. 어떻게 알았어요? 말하고요. 달라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그냥 뭐처럼 자치구처럼 그냥 자치군에 불과해요. 광역시 권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그냥 자치구처럼 자치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냥.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옹진구는 그냥 다 자치구군인 거야. 별도 권한이 없어. 광역시 권한이니까. 하지만 경기도 밑에 있는 뭐다? 가평구는 독립된 권한이 있지. 다르지. 한마디로 봐봐. 도시에 대해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죠. 서울시란 도시에 계획 만들고 가평군의 계획 만들어 규제를 해요. 근데 강화군은 따로 계획 안 만들어요. 인천광역시장이 만드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법마다 권한이 달라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다분히 일반론이고요. 법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행정청만 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죽지 마세요. 시험 봐야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이 행정청 속여서 답으로 만드는 거는 40문제 중 5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5개가 뭐야? 한두 개? 거의 이야기 흐름만 알면 되는 것이지 권한자를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럼 안 한 거 2가지 있죠? 뭐 특별자치시 요거 안 했고 특별자치도 요거 안 했죠. 지금 뭐만 본 거야? 특광도만 본 거지. 이것만. 됐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읍면동만 존재할 뿐이지 지자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도 기초자치단체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특별자치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오면 모든 권한은 다 그들에게만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구청장 권한인지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더 쉬워. 특별자치시는 무조건 시장 권한, 특별자치도는 무조건 도지사 권한. 왜? 기초자치단체가 없거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꼭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생님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치원 읍에 가면 그러면 조치원 읍은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없어요.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 모든 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 가봤더니 쌤 뭐라시는 거예요? 제주시, 서귀포시 다 있던데 뭐 없다 그래요. 이건 행정시예요. 업무 분장을 위한 시일 뿐인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라고 따로 써 있어요. 그 법에. 그래서 모든 권한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모든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행정청 조직의 일반적인 정리는 끝난 겁니다. 알겠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돼요. 기본적인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관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 체계도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쉬었다가 3교시 마무리할게요.